서주현의 5천만의 변호인, 월요일은 가정법률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죠.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춥더라고요. 낮에는 좀 아직, 쌀랑해졌죠. 네, 낮에는 아직 덥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 바람이, 피부에 닿는 바람이 이제 좀 가을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저는 가을 좋아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원한 바람, 또 하늘도 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음. 계절 그 자체가 주는 행복감이 큰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가을 되면 낙엽도 멋지고 맛있는 과일도 많이 나오고요. 자, 짤막한 질문 하나 들어와 있어서 이 가사 사건은 아닌데 이 질문부터 일단 해결을 좀 해드리고 갈까 싶은데요. 익명 요청하신 분 사연입니다. 제가 1년 정도 친구의 집안일을 돌봐줬습니다. 친구가 감사의 표시로 돈을 얼마간 준다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돼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동안은 받은 게 없습니다. 친구가 저를 돕고 싶다면서 한 500만 원쯤 주겠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선 이제 증여세를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네. 이 사안이 증여 사안인지도 조금 고민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음, 일단은 이 친구분께서는 무상으로 뭐 노무를 일단 제공하신 것 같은데 주시는 음, 분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주시니까 네. 명백히 대가성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음, 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이제 전달하는 의사표시잖아요. 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 이제 세금을 고민을 하시니까 네. 만약 명백히 그 무상이고 대가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닐 것이고요. 음, 이것이 만약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면은 신고 대상일 거고 네. 노무의 대가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것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집안일을 돌봐주는 것 말고 그냥 정말 아무 대가 없이 500만 원을 줬다고 하면 이거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지인 간에도 음, 증여는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1년 정도 친구의 집안일을 돌봐줬다니 정말 이 좋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방송 듣다가 이렇게요. 궁금하신 점 생기거나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법적 조언이 필요한 분들 지금 바로 5천만의 변호인 홈페이지 법률 상담소 게시판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1045 무료인 EBS 라디오 앱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 가정법률 상담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어요? 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될 주제인데요. 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큰 사건인데 그 준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유언이나 상속 준비라고 하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나 하는 것이라고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지만 꼭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의미 있고 또 실효적인 준비 중 하나로 우리가 유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의 방식과 효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유언이라는 게 보통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를 어디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이렇게 하는 것이 유언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특히 다를 수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재산 그렇죠. 문제거든요. 정말 다양한 것이 담길 수 있을 것이고 뭐 드린 것처럼 유지를 남기는 거라면은 형식이 상관없겠지만 재산 문제, 이 상속이 결부돼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진짜 중요한 주제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언에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죠.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민법에는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법에 정한 방식대로 꼭 해야지만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그리고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5가지를 규정하고 있고요. 네.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자필 증서는 뭐 직접 쓰는 거고, 공정 증서는 우리가 공증사무실 가서 하는 거, 네. 녹음은 우리가 쉽게 녹음을 통하는 거고요. 비밀 증서나 구수 증서는 잘 사용은 안 하지만 또 네. 뒤에서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드라마에서 이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이제 문제가 되는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개봉을 해라 뭐 이런 것들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마 청취자분들도 유언에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었고 각각 또 다르다고 하니까 약간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걸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많이 하잖아요. 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쉬운 이제 방식이긴 한데요. 사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자필로 우리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에서는 아마 망인께서 연도와 작성 연도와 월까지만 기재하고 네. 일자를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유언장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는 한 사안이었어요. 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야, 이거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됐다고 하면 보통 우리 정말 중요한 법적인 문서 인감증명서 첨부하면 웬만하면 효력 인정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유언의 방식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핵심 포인트는 정확한 날짜가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맞아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유언의 형식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네. 유언자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백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나중에 이게 여러 상속인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법적 분쟁이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정해진 형식대로 지켜라, 이런 취지인데요. 민법에서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연월 일까지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유언 증서 여러 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유언 증서 사이에서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특히나 뭐 여러 개지만 가장 마지막에 쓴 게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일자가 적혀 있지 않다면 그 네.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봐서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통 이제 유언장이 뭐 사망이 임박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써두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죠. 썼다가 고치고 했는데 날짜가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마지막에 고친 이 버전이 뭔지 모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일자까지 확실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군요. 자, 그런데 고인이 유언장을 적성을 해놓고 몇 년 후에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유언의 효력을 보강을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 인감증명서 있는 것도 별 효력이 없었나 봐요. 인감증명서에 날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대로 할 수 없었던 건 네. 그 유언장 내에서 그 인감증명서 발급한 날짜로 변경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이제 날짜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인감증명이 첨부가 되어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안 됐었군요. 특히 이분은 이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란에 본인이 며칠자 유언서 사실 확인용이라고 기재도 해놨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떤 그 특정한 날짜가 기재된 걸로 보기엔 좀 어려웠던 것이죠. 그 며칠 확인용에도 그 연과 월까지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날짜가 어쨌든 마지막까지 특정이 안 돼 된 있었죠. 사안이었군요. 지금 유언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 저도 이 법률 예전에 강의 같은 거 하러 나가면 유언 맞아요. 하면은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네. 김미성 님이 우리 집은 부모님께서 형제들 모두 함께한 모임에서 생존해 계실 때 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불만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형제분들이 다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된 상태여서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건도 엄격하게 다 지켜서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다 같이 유언을 듣고 했는데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데 분쟁이 생겼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미성님은 화목한 가정이신 것 같네요. 이정옥님이 자필 유언장도 반드시 공증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변호사님. 네, 그렇진 않습니다. 자필 유언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고 네. 연월일을 분명히 기재하고 그다음에 유언의 취지도 명백히 기재하고 주소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까지 마친다면 그 자체로는 효력이 인정되고요. 네. 자필 유언은 이후에 검인 절차라는 것을 거쳐야 되고요. 네. 공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공증을 거치는 것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필 증서의 요건만 정확하게 갖춘다고 하면 굳이 공증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 네. 그만큼 유언장 작성할 때 연어를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 자필 증서로 유언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좀 정리해 볼까요? 예,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유언장 전문을 모두 자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뭐 컴퓨터나 워드로 이렇게 작성해 둔 것 절대 안 되고요. 중간에 우리가 재산 목록을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조차도 자필로 써야 나중에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 분명히 기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소에 대한 것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하면 충분하고요. 주민등록상의 주소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고 이 주소를 유언장 내에 그러니까 기재해 두지는 않지만 그 유언장을 넣어놓는 봉투 그 겉면에 기재한 것으로도 유언장 자체가 유효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날인이 좀 중요한데요. 반드시 도장을 날인하셔야 돼요. 아직 저희 나라에서는 이 서명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민법상 규정에도 분명히 날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상 우리가 도장이 없는 경우에 무인, 우리 지장이라고 하죠. 무인을 찍은 것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장에 꼭 인감증명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서요. 네.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막도장을 찍어도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효력에 문제가 된다면 이게 뭐 누가 찍었느냐 이런 얘기까지 되기 때문에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 놓는다면 완벽하겠죠. 확실하겠요. 네. 하겠군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검인 절차하고 네. 검인 절차는 필수는 아니지만 네. 그쵸. 이거를 법원에서 이거를 기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 검인은 그 유언장의 유무효를 가르는 절차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인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검인 절차를 거쳐야지만 유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검인 절차라는 것은 유언장이 어떤 위조나 변조가 되지 않도록 네. 이 유언장을 발견한 사람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검인 절차를 진행하면 그 법원에서 유언장이 어떤 모양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해 두는 절차고요. 상속인 모두를 부릅니다. 그래서 네. 이 유언장 보고 이의 있느냐 그랬을 때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까지도 검인 조서에 남겨서 어떤 상태를 확인해 두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절차겠군요. 네. 유언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검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증인도 필요 없어서 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나마 좀 간편할 것 같은데 그런 만큼 효력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위험도 크기 때문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또 많이 하거든요. 이걸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사실 이제 편안하게 작성하는 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지만 생각보다 그에 대한 어떤 나중에 분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명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변호사인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두로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이제 적어서 그것을 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이를 인지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꺼리는 이유는 아마 증인 2명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고요. 또 공증사무실을 직접 또 찾아가야 되고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지만 네. 가장 정확하고 또 유언장을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보관이나 발견도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검인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이후 그 유언에 대한 어떤 집행 절차도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도 뭐 비용이 조금 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재산 규모가 좀 크다고 하면 지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그나마 좀 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공정증서 작성 관련해서 비용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사실 20억을 기준으로 해선 최대 300만 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는 들지 않아요. 아, 그리고 1억 정도가 제가 이거 알려드리려고 알아봤는데 17만 8천 원? 그러면 네. 이게 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워낙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그렇죠. 이걸 해두는 게 좀 훨씬 유리할 것 같다는 나중에 소송하면
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그 유언장을 계속 우리가 변경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매번 공증을 할 수는 공정증서에 의한 작성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어느 정도 또 시기가 되었을 때는 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을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추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재산 규모에 비해서는 크게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녹음에 의한 유언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엇에 유의해야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재혼한 아버지가 사망 전에 녹음으로 유언을 남긴 사안입니다. 이제 이 사안은 이미 소송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원고로 말씀드릴게요. 원고는 전초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고요. 피고는 재혼한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낳은 2명의 자녀입니다. 네. 망인은 본인이 사망하기 한 10일 전에 입원 중인 대학병원 병실에서 변호사와 증인 2명을 입회한 자리에서 본인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원고에게 주고 피고에게는 남은 부동산 전부와 그 앞서 일부 지분을 남긴 그 부동산 나머지 지분을 다 상속한다. 이런 취지의 구술을 하였고요. 네. 변호사가 위 구술 내용을 CD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음. 망인 사망 후에 그 유언 검인 절차를 마친 이후 원고 즉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이 유언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음. 변호사와 증인까지 입회한 자리에서 녹음한 유언, 이건 법적으로 이게 크게 문제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당연히 결론이 내려지는 어떤 그런 사례를 가져오시지는 않았겠죠? 예, 맞습니다. 저희 민법에서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글쎄요. 이 변호사가 네. 이 사건 유언을 녹음하기 시작할 무렵에 네.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 병원 몇 호실 누구 씨의 유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하고요. 이제 변호사가 묻는 거예요. 유언하시고자 하는 분이 누구 씨 맞으시죠? 이렇게 묻고 망인은 예라고 답을 하고요. 네. 변호사가 나중에 유언의 끝부분에 오늘 이것으로 유언을 마치고 유언 마친 시간은 몇 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유언 마친 시간은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남기고 녹음을 한 사안이에요. 네. 이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네. 망인은 이 사건 유언 당시 자신의 이름과 유언의 연월일을 직접 구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고 아. 변호사가 네. 날짜 묻고 당신 누구지요? 그 확인만 내로 한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법 규정에서 유언자가 본인이 유언 치지 말고도 이름과 연월일을 구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망인에게 이 연월일을 묻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또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유언은 그 법이 정한 방식에 어긋나서 무효라고 판단된 사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녹음에 의한 유언이라는 게 이 변호사가 대신 말하는 게 아니라 유언자가 그럼요. 유언 취지랑 인적 사항을 그대로 자신의 육성으로 구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것도 일종의 요건 중에 하나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유언 취지는 망인이 직접 하셨어요. 네. 근데 이름, 연월일을 본인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까지도 형식적인 요건에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요즘에 휴대전화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네. 막 녹음기로 녹음하고 그랬던 유언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휴대전화에 다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도 유효할 수 있을까요? 네, 유효합니다. 요즘에 뭐 휴대폰 기능 너무 좋고요. 뭐 동영상으로도 촬영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이 녹음에 의한 유언에서 중요한 건 화면이 아니라 녹음 음성입니다. 그래서 아. 소리가 잘 나와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 이 녹음에 의한 유언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증인 한 명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오늘 몇 월 며칠 나 조아영인데 나 무슨 취지로 녹음합니다. 유언합니다. 네.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네. 그 내용을 들어주는 증인이 한 명 필요하고 증인이 본인 이름과 뭐 날짜 얘기해주고 이 유언이 모두 뭐 자기가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내용까지도 담겨야지만 이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게 됩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 예전에는 영상기기가 별로 없었으니까 우리 민법에 영상 촬영에 의한 유언이 굳이 이제 없었죠.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녹음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녹음은 음성이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 요건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영상도 녹음에 준해서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네. 앞으로 영상에 의한 유언에 대한 요건들도 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맞아요. 하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영상에 의한 녹음이라고 그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증인 필요하고요. 휴대폰 그렇죠. 녹음할 때도 이제 그 증인이 나타나면서 같이 촬영해서 남겨둬야 그렇죠. 됩니다. 녹음에 준해서 지금은 평가를 하고 네, 있다는 맞습니다. 것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EBS FM 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오늘은 조아영 변호사와 유언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영기 님이요. 요즘 AI로 목소리도 위조가 된다고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증인도 만들 수 있을 듯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영상 얘기를 사실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짧게만 얘기를 했었던 건데 바로 그 이유가 AI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녹음으로는 이제는 녹음 기능보다 영상 촬영하면서 녹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나중에는 요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확장을 좀 해봤던 거고요. 3704님, 유언장은 쓸 수 있지만 재산이 없네요. 딸들아 미안하다. 유언장에 딸들 서로 행복하게 잘 살렴 이런 말씀 한번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유언장 써보는 게요. 생각보다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좀 무섭고 거부감 들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거 쓰면서 삶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또 맞아요. 새로운 희망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유언장에 설령 법적인 효력이 없는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하면 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1388님, 저는 유언장에 관심 없지만 저희 자식들은 유언장에 관심이 많도록 돈 많이 벌어 놓아야겠습니다. 하하하 해주셨어요. 네, 부자 되십시오. 정다혜님, 분쟁 안 생기게 미리미리 제대로 공증받고 작성해 둬야 할 듯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변호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문제가 터지고 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방하는 것이 시간도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이에요. 아까 조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제대로 공증받고 작성해 두시고 그리고 법적인 지식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저희 5천만의 변호인과 함께 다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방송인 이상민 씨가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대요. 자기가 갑자기 죽으면 후위를 정리해줄 사람이 없어서 일찌감치 유언장을 써놨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나 배우자 없이 지내는 사람들 요즘에 적지 않잖아요. 더 꼼꼼하게 뭔가 상속이라든가 내 사후의 일을 준비해둬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망인의 의사와 달리 자신과 또 인적 관계가 먼 후순위 상속인이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국가에 귀속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문제는 우리 청취자가 궁금해한 질문에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익명 요청하신 분 사연 하나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현재 미혼이고 앞으로 결혼할 생각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들과도 왕래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가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삶을 정리하겠다고 막연하게나마 생각 중인데요. 남이나 다름없는 형제나 조카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사망한 이후에 우리의 재산을 남기는 방법에는 법정 상속 외에 유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유증하는 방식, 유언장 작성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알려드리는 것처럼 유언장을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 두고 유언 집행자까지 정해둘 경우 사연 주신 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그 유의점 때 그 놓친 부분인데요. 저는 반드시 그 자필증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유언 집행자를 기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언 집행자를 그 망인께서 적어두지 않을 경우에는 네. 상속인들, 공동 상속인들이 모두 공동으로 그 유언 집행자가 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유언 내용을 원하지 않는 그런 상속인의 경우에는 유언 집행 과정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게 아. 되면 유언장을 작성해둬도 그 내용대로 집행이 되는 것 자체가 또 번거롭고 네. 그 이후에 또 소송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언장을 작성해둔다는 건 나중에 내 유언의 취지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을 막기 위한 것도 있는데 유언 집행자 하나를 적어놓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그 분쟁을 좀 막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서도 유언장 작성해 두시고 유언 집행자 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우리가 앞서 다른 그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 자녀분들
또 아니면 그 법정 상속인 분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아, 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증여 재산의 경우에는 네. 사망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재산의 경우 이 사건 같은 경우 사회에 환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3자에 대한 증여라 망인이 죽기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유증이라고 한다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3자의 경우에는 사망 1년 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만약에 증여를 했다고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네, 맞습니다. 거겠네요. 네. 하지만 상속인들에게 한 거라고 하면 그 10년 전, 기간이 20년 전에 한 그쵸. 것도 다 포함되죠. 다 포함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언집행자 얘기해 주셨는데 꼭 상속인이 아닌 제3자한테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아, 제3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보통은 이제 수증자 왜냐면 이제 제3자로 정하려면 제3자와 유언을 받는 사람 두 사람이 같이 유언 집행을 해야 돼요. 이제 네. 그런 번거로움을 막으려면 이제 수증자에게 정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마 미리 알려두지 않으려면 제3자에게 정해놓는 것도 편하죠. 마음에 맞는 정말 나의 뜻을 잘 받들어 줄 수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꼭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네. 유형 집행자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 네. 조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서 저희 노래 듣기 전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또 녹음에 의한 유언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두 개가 남아 있죠. 네. 네.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과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이게 사실 실생활에서는 앞선 세 가지 방식보다는 많이 쓰이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허 변호사님은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다고 했잖아요.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을 하면서 그 내용을 자기의 생전에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에 하는 방법입니다. 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이 대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유언자가 문자는 쓸 수 없으나 읽을 수만 있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자기의 이름을 서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비밀 증서의 성립에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또 분실될 수도 있고 훼손될 염려가 있죠. 이게 드라마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에서는 내용을 네. 미리 알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전에 일단 재벌 회장님이 비밀로 누구한테 재산 줄 건지를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하시는 내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보통의 유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요. 2명의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중 1명의 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 내용을 이제 듣는 사람이 받아 적고 다시 읽어서 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기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그 판례산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서 구수의 의미가 원래 이제 그 사전적 의미는 말로써 유언 내용을 상대방에게 이제 전달하는 건데요. 네. 그 제3자에 의해서 이미 작성된 유언 취지가 이제 담긴 어떤 서면이 있는데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뭐 고개만 끄덕인다든지 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구수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 구수하는 사람이 네. 말로써 유언 내용을 전달은 해야 돼요. 자기 목소리로 일단 얘기는 네, 해야 해야 된다는 됩니다. 말씀이시군요. 이게 그 구수증서 이게요. 굉장히 급박한 사정일 때 보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유언장 미리 작성은 안 했는데 사고로 뭐 며칠 뭐 몇 주 맞아요. 이렇게 사망할 임박한 상태. 임박한 상황이죠. 그럴 때 이제 하는 건데 그래도 목소리로 얘기는 해야지 유언으로서의 맞습니다. 효력을 갖는다는 점. 이 판례 무효된 사안에서도 변호사가 병원 찾아가서 한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 됐어요.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다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요건을 잘 갖춰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자님이요. 대학 때 유언장 써보기 과제했던 게 생각나네요. 한 번씩 적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유언장 써보면 진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떠셨어요? 되게 괜히 눈물 나고 맞아요.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막 주마등처럼 살아온 세월들이 스치면서. 그러기엔 너무 젊으신데. 조아영 변호사님은요? 저 써보셨어요? 아직 작성 안 해봤는데요. 저도 네. 조만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유언장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해보고 말씀드려보니까 저는 막상 한 번쯤 이거를 알고 해보시면 좋다고도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아직 안 해봤거든요. 저도 아가들도 많고 어. 그런데
그런데 이제 꼭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내 네.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네. 재산이 아니더라도 나의 맞아요. 뜻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슬픈데요. 울지 마시고요. 지금 우시면 안 됩니다. 네네. 김성우 님이요. 잘 사는 법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법도 중요하죠. 잘 죽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언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조 변호사님이 내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이 말씀이 김성우 님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언자가 미리 아무리 이렇게 잘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상속인들 사이에서는요. 그런데 유언의 효력을 다투게 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안은 망인이 포괄 유증서라는 이름으로 자필 유언 증서를 작성해 둔 사안이었습니다. 네. 망인이 그러니까 인역 날인도 해놨고 인감 증명서도 첨부하고 형식적으로 문제는 없었고요. 이 포괄 유증은 장남에게 일체의 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으로 작성되고 유언 집행자 역시도 장남으로 지정을 해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행자였던 장남이 유언 증서 검인을 신청하고 검인 기일에 이제 다른 그 상속인들 차남 차녀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네. 차남 차녀는 당연히 그 검인 절차에서 이거 유언 이상하다. 형식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유언 증서의 효력을 다퉜어요. 물론 아까 제가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고 했지만 네. 어쨌든 이의를 했었죠. 네. 그러자 이제 이 장남이 유언 증서에 의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 결국은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고인 뜻대로 재산이 다 장남한테 갈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나중에 뭐 유류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유언의 유무효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효력이 인정되었고요. 이런 경우처럼 어떤 상속 유언에 대해서 집행 과정이 필요했을 때 상속인들이 이의를 하면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 효력 확인해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해소 등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에 대한 효력을 법원에서 확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증여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 절차가 또 있군요. 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요즘에 많아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유언 같은 경우에는 남기는 사람이 나이가 많으신 경우가 많아요. 고령이나 치매라는 이유로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치매 정도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 사안은 이제 어떤 사망 3개월 전에 둘째에게만 500억을 상속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네. 첫째 자녀는 당연히 어머니가 고령의 치매였다. 이렇게 하면서 유언의 무효를 주장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 사안도 법원에서는 이 사안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었는데요. 효력 네. 인정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았는데요. 자녀들은 유언의 절차적 하자도 있다. 이게 공정증서였지만 일요일에 네. 그 공증인 사무실이 아니라 어머니 자택에서 작성됐다. 이렇게 해서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고 뭐 특별히 뭐 공증사무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나 아니면은 그 시간적 제한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치매라고 해서 유언할 당시에 바로 유언력 자체가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다는 그런 어렵죠. 예. 네, 판단. 그러니까 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고령이라고 해서 그렇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 유언을 할 당시에 어떤 의사 능력이 어땠는지 그것들을 좀 기준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도 알츠하이머 병이었고요. 다 네. 진단 기록은 있었지만 그 유언 당시의 병원 진료 기록상 모든 인지 능력이 있고 소통 능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입회했던 증인의 진술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언을 할 당시의 의사결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진단서라든가 진료 기록이라든가 뭐 증인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설령 알츠하이머 진단이 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언 자체의 효력을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방향으로 이 취지로 이 법원에서 지금도 사실 여러 사건에서 이 고령자의 유언 능력에 대해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언할 당시의 능력에 대해서 중요하게 본다는 점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언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 짚어봤는데요. 이게 유언에 대해서는 참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여러 사례를 같이 소개를 해주시면서 유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속과 관련해서 또 같이 설명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아영 변호사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